2025년 초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에서 갑작스럽게 충돌했다. 태국이 군대를 파견했고 캄보디아는 대응했으며 대사는 추방당하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대피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캄보디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이 침묵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왜 베이징은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는가? 훈세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어떻게 중국의 태국 전략 전체를 무너뜨렸는가? 태국 캄보디아 위기를 되돌아보며 그 원인 열강들의 반응,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적 계산까지 살펴보자.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동맹국으로 여겨져 온 중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2025년 초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폭발하면서 큰 시험대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영토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베이징과 프놈펜 간 유대의 실체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가 강경하고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자 주요 파트너인 중국은 수세에 몰렸고 결국 지역 외교 전략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 언론은 두 나라 간의 의견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는 징후를 신속히 포착했으며 이는 오랜 동맹이라 해도 전략적 이익이 정치적 약속보다 우선함을 보여준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2월 영토 문제로 민감한 타무엔톰 사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태국 측이 캄보디아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미 취약했던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불과 3개월 후인 5월 28일 인접 3개국의 접경지인 총복 지역에서 양국 군대 간 충돌이 발생했고 사상자가 나면서 외교 갈등이 실제 무력 충돌로 전환되었다. 이는 외교 분쟁이 무장 충돌로 발전한 첫 사례였다. 댕렉 산맥 국경에 위치한 유산인 프레아비이어 사원을 둘러싼 분쟁은 수십 년간 이어진 잠재적 도화선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에 이 사원이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했지만 진입로와 주변 지역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이 지역은 긴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떠올랐다.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태국은 유타 보딘이라는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주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군 포병 장갑부대를 동원했다. 캄보디아는 자위권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격했고 군을 전투 대기 상태로 돌입시켰다. 상황은 군사적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7월 27일 태국은 방콕 주재 캄보디아 대사관을 공식 폐쇄하고 대사를 추방했으며 일부 양자 외교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위기가 안보와 정치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긴장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의 압력하에 양측은 7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지원 아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일부 주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이들은 안보 우려로 귀환을 주저했다. 그러나 휴전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발포했다고 비난했다. 7월 30일 태국의 F-16 전투기는 국경 근처의 탄약고를 정밀 유도 활공폭탄으로 공습했다. 이 폭탄은 한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위성 유도를 사용한다.
제이니스 디펜스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정확한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이 무기를 도입했다. 일부 소식통은 태국 총참모본부가 충돌이 계속될 경우 프놈펜 외곽 지역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측이 휴전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이 여전히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태국 캄보디아 갈등은 대화 메커니즘이 개선되었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분쟁이 여전히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경 문제는 다자간 감시 체계와 장기적인 신뢰 구축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위기에서 강대국들의 역할은 전략적 분열과 동남아시아 내 실질적 영향력 수준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중국과 미국, 두 주요 경쟁국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강점과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국은 중재자로 나설 의지를 보였다. 7월 26일 베이징은 상하이에서 외교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조속한 휴전을 요구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회담은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비공식적인 ASEAN 플마츠트 외교회의로 지역 안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반면 미국은 보다 직접적이고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7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 결과 불과 하루 뒤인 7월 28일 양측은 말레이시아에서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 이 두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두 초강대국 간의 신뢰 수준과 실질적 영향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은 형식적인 호소에 그쳤고 미국은 구체적인 압박을 가해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불안정한 지역 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제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디플로마트와 크멜 티멧에 따르면 7월 24일 아침 태국이 국경 공습 작전을 확대하던 시점 캄보디아 국회의장 훈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 훈세네는 F-16 전투기와 포병에 의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알리고 필요시 중국의 방공 지원과 긴급 원조 등 전략적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특히 군사협력의 상징인 리엄 항구를 거론했다. 그러나 프놈펜의 지원 요청은 중국 정치권이 민감한 국면에 처한 시점에 도달했다.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시 주석 측근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시 주석 본인도 건강과 권력에 대한 소문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약속은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이었다. 주목할 점은 훈센의 전화를 받기 직전에 시 주석은 태국 총리이자 베이징이 전략적 가교로 간주하는 패통탄과도 통화했다는 것이다. 방콕 포스터와 사우트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패통탄은 2025년 5월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인프라 기술 디지털 데이터 공유에 관한 다수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측 충돌의 두 핵심 인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은 시 주석은 어느 한편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7월 27일 저녁 훈세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베이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지만 중국은 필요하다면 중재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은 약속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은 프놈펜을 실망시켰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훈세는 두 번째 통화 며칠 뒤인 7월 28일 패통탄과의 통화 녹음을 전격 공개했다. 녹음 속에서 패통탄은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사적인 듯 보이는 행동은 즉각 정치적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패통탄은 직무 정지되었으며 베이징은 단 며칠 만에 방콕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모두 잃었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중대한 실책이었다. 정치적 말판의 핵심 기물이 제거되었고 베이징이 공들여 구축해온 소프트파워 전략은 수면 위로 드러나 무너졌다. 두 통화는 어떤 지원도 끌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10년 만에 중국 캄보디아 관계를 극도로 냉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위기 이전 중국은 탁신 가문과의 관계를 통해 태국에서 안정적인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중국계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1대1로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지지해왔다. 2025년 5월 8일 중국 외교부 MOACN의 보도에 따르면 탁신의 딸이자 현직 총리인 패통탄은 베이징을 고위급으로 방문했으며 양국 언론은 이를 기술 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의 전략 재정립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남짓 만에 이 전체 구도가 무너졌다. 7월 27일 밤 훈센은 패통탄과의 비공개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이 행동은 태국 내에서 그녀에게 거센 비판을 일으켰다. 이틀 뒤인 7월 29일 그녀는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되며 베이징이 태국 내 영향력 확대의 희망으로 여겼던 핵심 인물은 역할을 끝내게 되었다. 랜드 연구소의 2025년 보고서와 CIA 분석가들의 인용에 따르면 패통탄은 한때 중국의 전략적 연결고리로 간주되었다. 훈센의 녹음 공개는 이 구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베이징은 이에 대비할 틈조차 없었다. 친미 성향의 군부 및 왕당파는 곧바로 권력을 되찾았다. 7월 30일 서구 지향적인 시각을 가진 베테랑 장군 위치아 야차이가 임시총리로 임명되면서 방콕 정치의 군부가 공식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유스인도 파커무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외교적 성명을 통해 휴전을 촉구하던 7월 27일 아침 미국 항공모함 USS 니미츠가 램차방항에 입항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미국의 동남아시아 안보 약속을 강하게 시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신호였다. 중국 측 입장에서 태국 전략, 패통탄을 핵심 말로 삼은 구상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만에 붕괴되었다. 이번 사건은 베이징이 방콕에서 전략적 연결고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소프트파워 전략이 실체를 드러내며 붕괴된 계기이기도 했다. 반면 중국과 깊은 경제정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전략적 방향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킴에처와 타임스에 따르면 7월 29일 이후 프놈펜은 서방, 특히 미국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2025년 8월 초 현재까지도 캄보디아는 장기적 외교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환은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이는 실리적 이익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5년 태국 캄보디아 충돌은 양국 관계를 넘어서 동남아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역 경쟁 속에서 형식적인 약속이나 외교 의례 중심의 관계보다는 실제적 행동력과 실행력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 캄보디아 위기에서 캄보디아가 강경하게 대응한 배경에는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훈센의 국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그는 2023년 중반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로 간주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캄보디아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관광업은 붕괴되었고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했다. 여기에 온라인 사기 및 국경 간 도박 관련 스캔들까지 더해지면서 훈만의 총리 정부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부는 여론 전환 카드가 필요했고 국경 긴장은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떠올랐다. 태국과의 충돌은 언론의 관심을 외부 위협으로 전환시켜 내부 비판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도 경제는 회복되지 못했고 사기 납치 사건으로 인해 관광도 부진했다. 도박장과 사이버 범죄에 얽힌 각종 스캔들은 훈만의 정부의 이미지를 악화시켰고 훈센은 외부 충돌을 통해 국내 압력을 줄이는 수단을 택한 셈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는 훈센이 아들에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대응을 지시하며 외교 접촉에 나섰으며 훈만에는 흐릿한 배경에 머물렀다. 이는 훈센이 개인적인 영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후계자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위험한 도박으로 평가한다. 훈센은 이 위기를 통해 캄보디아가 자신의 간접 지위 아래에서도 지역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전략은 외부 특히 오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베이징이 거리두기를 선택하고 군사적 지원이나 긴급 원조를 제공하지 않자 프놈펜의 구상 전체는 불안정해졌다. 외부 후원 없이 위기를 고조시키면 캄보디아는 국내외적으로 고립되고 상처받기 쉽다. 가장 큰 타격은 오히려 훈센 본인의 외교적 수에서 나왔다. 그는 패통탄과의 녹음 공개를 통해 태국 내 정적을 흔들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을 자극했고 방콕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국내용 계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통제를 벗어나 전체 지역 질서를 뒤흔드는 지렛대가 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는 뚜렷한 전략적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중국, 가장 큰 동맹국, 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7월 27일 밤에 공개된 패통탄과 훈센 간의 사적통화 녹음에서 그녀는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국경 조정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긴장 고조에 대해 사과했다. 선의의 표현이었지만 양국 수장의 대화를 공개한 것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방콕 포스트와 타이 PBS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에 대해 국가 명예, 훼손 및 공식 외교 채널 외 접촉 혐의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녹음 내용 중 그녀가 훈센을 삼촌이라 부르며 국경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이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 비록 개인적 행동이었지만 이는 국가의 존엄을 훼손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그녀가 정치 무대에서 퇴출당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태국 내 소프트 파워 전략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베이징은 화교 출신이자 중국 지도부와 친밀한 패통탄을 태국 내 영향력 확대의 전략적 말로 기대했다.
5월의 베이징 방문과 기술 데이터 전기차 관련 협약들은 태국이 당시 외교 정책에서 베이징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러나 위기 발생 며칠 만에 구도는 붕괴했다. 패통타는 직위를 잃고 친미 군부 세력이 권력을 되찾았으며 정책 방향이 역전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개입 속도를 높였다. USS 니미츠가 램차방 한개 입항하고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촉구하는 통화를 했다. 워싱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한 전략적 승리다. 쿠데타도 직접적인 군사 압박도 없이 적시의 존재감을 보이고 정확한 반응을 취함으로써 미국은 방콕에서 영향력을 재확립했고 핵심 동맹국을 회복했으며 베이징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징의 시각에서는 이는 이중 실패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말이었던 패통탄이 사적인 관계 처리에서의 실수로 탈락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센이 사전 협의 없이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 여겨졌던 중국 캄보디아 간의 전략적 신뢰가 무너졌다. 중국의 태국 내 영향력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아픈 사실은 그 문을 닫은 것이 워싱턴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인 훈센이라는 점이다. 2025년 태국 캄보디아 위기는 영내 강대국들의 실질적 역할을 가늠하는 분명한 시험대였다. 캄보디아와 오랜 유대를 가진 중국은 거리를 두는 전략을 선택하며 신중하지만 포괄적인 동반자라는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고 반면 미국은 시기를 정확히 포착해 유연하고 영향력 있는 이러한 전개에서 다양한 전략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소프트 파워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둘째, 내부 안정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셋째, 단일 외교 축에 의존하면 정세 변화 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관리와 국가 명예보호가 전략 무기만큼 중요하다.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캄보디아는 이번 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나라는 앞으로 보다 유연하고 다자적인 외교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태국 캄보디아 충돌 이후 여러분은 이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ASEAN은 중립성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 경쟁의 소용돌이에 점차 휘말릴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